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길러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광우병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광우병에서 시작된 괴담 정치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끝장내기를 제안합니다. 자, 어제 말이죠 여러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짧은 강연을 했어요. 괴담 선동의 유포 경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었는데 강단에 선 사람은 민경우 대한연대 공동대표, 과거 광우병 시위에서 중책을 맡고 그 거짓 선동을 이끌었던 활동가로서 광우병 사태 이후 전향을 선언하고 현재는 주사파 운동권을 비판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대선 불복이라 본다는 그 좌파들의 괴담 선동의 역사가 이 해당 강연에 모두 들어가 있으며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나 영상이 길다 싶으시면 재생 속도를 약간 빠르게 조절을 하시고 빠짐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소개받은 민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행사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그 후쿠시마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06년, 07년, 08년에 있었던 한미 FTA 광우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미 FTA 투쟁, 광우병 투쟁의 어떤 사정이나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초대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광우병 투쟁 회고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쭉 저렇고요. 95년부터 2005년까지 범인전 남식본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2006년, 7년까지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이었고, 그러니까 진보연대 자격으로 갔고요. 08년에 역시 진보연대에서 한미 FTA 투쟁, 광우병 투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6년, 07년 한미 FTA 제1기라고 했는데요. 광우병 싸움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눕니다. 하나는 06년, 07년 1기 한미 FTA 싸움이 있고 08년에 한미 FTA의 재협상, 그러니까 쇠고기 부분만 따로 떼서 광우병 싸움이라고 보통 하는 게 08년도, 08년 5월에서 한 8월까지가 그 한미 FTA 2기 또는 광우병 싸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름을 단 건 386 급진주의의 재현이라고 이름을 달아봤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06년 시작돼서 07년 봄 정도에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2007년 상반기에 타결되거든요. 그때 이제 진보연대랑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리는데 진보연대는 뭐 NL, 자주파 또는 주사파 조직들이 다 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전체적으로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참여연대 경실련 논쟁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계열은 좀 정치색을 강화하는 거고 경실련은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참여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전체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그렇게 도니까 한미 FTA는 좀 반미적 성향을 상당히 띠고 있었는데 진보연대랑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서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리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진보연대, 참여연대가 중심이 된 이 범국민 투쟁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002년 효순이 미선이, 2004년 효순이 미선이 싸움, 04년 노무현 탄핵, 06년 한미 FTA, 08년 광우병, 14년 세월호, 그 다음에 16년 박근혜 탄핵까지 쭉 이어져 오는 팀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 운동가들, 시민운동, 진보적 지식인, 농민 이렇게 참가했는데
그 한미 FTA 범국본의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혜영 교수예요. 이혜영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 FTA가 되면 식민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이런 식민지는 아니더라도 서비스 산업,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 주권이 무력화되면서 식민지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을 요약하면 한미 FTA가 가져다줄 여러 재앙적 효과 가운데 으뜸은 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무슨 관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국가 주권적 정책 공간의 위축과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적 정책 공간의 잠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국적 식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영 교수의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혜영 교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통상협정, 뭐 조세, 무슨 관세 이런 얘기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한미 FTA가 되면 뭔가 한국은 낯선 식민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파 활동가, 시민운동, 진보적 지식인, 농민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한미 FTA 범국민운동 본부라는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택 대출이 제주 강정마을, 뭐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한미 간의 군사적 문제가 넘어서 군사적 종속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가 있고 사실은 제일 코미디 같은 문제가 베네수엘라 차베스죠. 그 차베스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동권이나 운동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차베스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지지하는 정도가 거의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차베스를 열광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국 21세기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뭘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로서 베네수엘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간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베네수엘라를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좀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 기저에 흐르는 그 정서가 뭐였냐면 80년대 중반에 우리가 혁명운동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저 중남미의 소국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했던 거죠. 베네수엘라 차베스랑 연동해서 한미 FTA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러니까 제가 06년, 07년에 했던 역할은 성명서 쓰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TV 토론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그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데 서울에서 조직할 대중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동자들도 거리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투쟁이 벌어지면 대부분 저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올라왔습니다. 농민들이 올라와서 농민들이 한 몇만 명이 올라와서 하룻밤 싸우고 하루 싸우고 가는데 그 도심지에서 농민들 싸움을 지켜보는 도시 인텔리들의 어떤 광경들을 보면 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하니까 노무현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대도시의 중산층들이 참여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아까 한미 FTA가 되면 낯선 식민지가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다는 이 주장이 도시민들, 도시 중산층이 볼 때는 좀 허황된 거죠.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이 역동적인 통상국가로 발전하면서 세계
굴지의 산업국가 무역 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미 FTA 보험국보는 낯선 식민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인데, 하나는 제가 좀 2008년 9년을 경계로 해서 생각을 많이 바꾸는데요. 결정적인 게 이 한미 FTA 싸움이었습니다. 한미 FTA 한참 지나서 한미 FTA의 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들을 보니까 한국한테도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죠.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몇 년 전에 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금은 3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조 원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수입액이 1조라고 딱 그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 데이터 하나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판명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한미 FTA 싸움이 그렇게 안 먹히니까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들이 농민이 싸우더라도 싸늘했고 낯선 식민지가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기가 또 하나의 이제 광우병의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을 때 자극적인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우병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06년 4월경에, 사실은 06년 4월이면 광우병 문제를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저는 회의나 이럴 때는 광우병 토론을 안 했는데, 이제 무엇을 봤냐면 이제 한미 FTA를 추진했던 일부에서 언론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06년 4월 달에 MBC PD 수첩이 등장을 한 거죠. 그거를 사실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소감은 저렇게 광우병 문제가 제기되는구나, 이런 좀 강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되고, 광우병 정도 되면 검증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소견과 그런 것들을 갖고 검증이 된 다음에 제기되기보다는 사실은 궁지에 몰리니까 자극적인 소재로 문제를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8년도 얘기인데요. 이거는 앞에 거는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08년 5월에서 8월까지 있었던 시위를 광우병 시위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경험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에 알게 된 거지만 07년 12월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이명박 탄핵, 이명박 퇴진 이런 얘기들이 무차별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찾았는데요. 그 다음 아고라에서 좀 밑에 보시면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명박 탄핵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이 벌어져서 5월 4일 날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5월 2일, 5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명박 탄핵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광우병 문제가 있어서 이명박 퇴진 투쟁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명박 퇴진 탄핵 투쟁이 먼저 있었고 그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광우병이 얹힌 겁니다. 이게 08년 시위의 모습이고요. 08년 5월 2일 날,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5월 3일 날 시위가 벌어지는데 저도 청계천 광장에 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기억할 때 입시, 이명박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진 상당히 무정부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6월 달부터 이제 누가 가세하냐면 직장인들이 가세합니다. 386 그 직장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6월 10일 뭐 이럴 때가 되면 몇십만 명이 서울시청을 완전 장악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강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는 좀 무리한 구호다.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위 가서 집회를 말리고 다녔습니다. 자제 이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05년부터 07년까지 얘기 그만하고 경제 선진화, 뭐 선도국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에 386도 꽤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08년 그 6월 달에 이렇게 시위가 커지니까 이런 민주 세력 진보 진영의 혁신, 뭐 새로운 재정립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광우병 시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그러니까 이명박 퇴진 탄핵에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탄핵이란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탄핵하면 탄핵하는 거지. 우리가 싫으면 탄핵하는 거지. 왜 탄핵해야 돼? 이런 그것에 대한 질문 자체를 불온시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우병이죠. 광우병 얘기를 물어보면 광우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거리 대중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떤 대중의 군중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지금도 돌이켜보면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운동권은 그래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몇십만 명에 거치는 대중이 그냥 몰아닥친 거예요. 그 좀 비약하자면 저는 프랑스 혁명의 그 자코뱅당이 할 때 그때의 어떤 광기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촛불 민주주의가 나름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위험한 색채도 있다. 그리고 이 색채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계승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6월 달 내내 그냥 거리를 휩쌌기 때문에 대중적 피로감이 상당했고, 그래서 그리고 뭐 비무장 상태니까 경찰이 조금만 이렇게 통제를 해도 바로 무너지는 건데 7월 초에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광우병 싸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그 광우병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13년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네이밍하는 거지 그 당시 투쟁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명박 퇴진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퇴진 탄핵의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는 07년 그 이명박 탄핵을 주장했던 친구들이랑 나중에 이렇게 술도 먹어보고 이러보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는 선거 불복입니다. 07년 대선을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민주 세력이 집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격한가요? 네, 제가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 저는 광우병 그 1조 원, 3조 원 수입했을 때 최근에 광우병 문제 08년에 있었던 광우병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나요? 광우병은 이명박 퇴진 탄핵을 위한 순환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시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1년 후가 되면 다 잊혀질 겁니다. 뭐만 남냐면 윤석열 탄핵 퇴진만 남겠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시 이명박 탄핵 서명 100만 명 돌파했던 그 다음에 어떤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08년 2기 광우병 투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저는 08년 투쟁을 광우병 시위로 보는 것은 일면적이거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선거 승리에 불복하는 거대한 반정부 투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심심하니까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써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할까요? 예. 사실은 이게 어려운데요. 그러면 광우병 싸움이 지금 우리한테 남긴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우병에서 괴담이 한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 이슈를 걸어서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을 서울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몰아낼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들여놓으니까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괴담 정치가 좀 일상화되고 하는 계기를 광우병에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성주 사드가 있죠. 성주 사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월호가 있습니다. 세월호는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뭐 이상한 기이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인신공양이 어쨌느니 뭐 7시간이 어쨌느니 저도 사실은 초반에 좀 넘어갔다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월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이 어떻게 이렇게 퍼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기억이 천안함입니다. 천안함이 저희는 이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괴담, 조작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천안함 민평기 하사 하사가 이렇게 지금도 눈물이 좀 나는데요. 할머니가 아주 정중하게 누가 저지른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의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왜 이런 괴담 허위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쿠시마죠. 후쿠시마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생업에 바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도 문제가 되길래 한 보름 전에 원자핵 교수들하고 방송했던 거를 그냥 봤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길러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광우병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광우병에서 시작된 괴담 정치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끝장내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형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형화라는 건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는 선거 불복이에요. 이게 잘 못 느껴지실 텐데 운동권 또는 운동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그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인정할 수 없는 게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일파의 잔재이기 때문에. 친일파하고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거 불복의 전통이죠. 지금도 08년 광우병 시위를 장악했던 건 선거 불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국면도 선거 불복이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강력한 계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활동했던 후배들이 쭉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386의 기저에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하자면 이게 386 급진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386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국힘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전 공유하게 될 정치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 386의 뿌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 그다음에 적대적이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친일파의 청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불복 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훗날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검찰, 국정원, 조중동 그리고 여기 계신 국힘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친일 잔재의 아류고 그다음에 적폐죠. 그러니까 이 공안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여기다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독재라는 말이 통하는 이유는 그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누가 검찰이 이러저러하기 나쁘다가 아니라 386의 DNA 안에 그런 DNA 안에 그런 검찰, 조선일보 이런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86 급진주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한다니까 언론에서 왜 그렇게 괴담 정치에 넘어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정치관 권력관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원주의라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하나의 정치 세력이고 민주당도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적폐, 청산, 친일파 이런 파트너로 봤기 때문에 청산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진리관인데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얘기를 지금도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마르크스주의적 진리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진리관은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있고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자 핵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자본가 계급 사상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건 좀 그런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옛날 추억을 많이 떠올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꼬맹이 때 봤던 문건들이나 논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6월 5일 날 하셨는데 경제학을 전문가에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에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정치가가 그 전문가를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에 대한 이제 그 함의를 소개한다면 양자 모두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만 오염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중 여론, 전문가 의견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야당에 불리할 겁니다. 저는 제3자 거리에서 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데모 인생에서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길 건데 그 다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게임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힘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중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 바람을 그냥 적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386 세대 일원인 저 또한 정의와 진리를 실현하는 길에서 힘 닿는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에 직접 동참을 하고 그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해당 강연이 어제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빨리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아직까지 선동을 당하는 원숭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더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